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주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24년 국회직 8급 21번부터 25번까지 마지막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직 하시면서 아마 계속 느끼셨겠지만 선지들이 좀 까다롭고요. 작년 국회직에 비해서 올해 국회직이 더 좀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내용들이 아니고요. 아, 이런 선지가 나왔구나. 이 선지의 내용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구나라는 연습 개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자, 2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부가급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당연히요. 그죠? 기본급과 부가급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자, 그리고 이중 부가급은 보수 체계의 유연성은 제고할 수 있지만 부가금이 되게 복잡하게 붙어버리게 되면 보수의 체계가 복잡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이죠.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기본급은 늘 정해져 있는 급여, 그리고 부가급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변화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내 소득이 얼마나 들어올지에 대한 예상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1번 얘가 맞는 선지가 되고요. 생활급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속인적 급여라는 건 사람에 대한 급여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에 속하는 급여. 경우에 따라 근데 직무급이나 직능급을 포함할 수 있다. 요거는요. 직무,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부과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생활급이나 연공급에 비해서 속인적 성격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X고요. 실적급은 직무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 체계이다. 제가 생활급 하면서 생활급, 연공급 이렇게 두 가지가 보통 계급제. 안 보이겠네요, 여러분. 이쪽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급이나 부가급, 요게 보통은 생활급, 연공급 이렇게 보통 얘네들이 계급제 급여 체계고 그 다음 직무급이나 직능급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직위분류제. 여기에 보수 체계죠. 이게 기본적인 급여를 보통 결정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적급은 이게 좀 직무의 상대적인 그런 가치라기보다는 기본급이라기보다는 약간 실적급, 부가급 같은 느낌으로 구분되는 보수 체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 체계이며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직무급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요. 3번 X입니다. 연공급은 공무원 개인의 연공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 체계입니다. 맞습니다. 주로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보수 체계의 기초로 활용하게 되죠. 자, 그다음 5번입니다.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기본급 보수 체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계급제보다는 직위분류제, 그리고 사실 직위분류제에서는 직능급보다 직무급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직위분류제를 사용하고 있는 정부 조직이 아니라 완전히 민간 조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거기는 직능급을 쓸 거예요. 근데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보수 체계로 활용된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현재 직능이나 직무급이 아니라 연공급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5번 X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맞는 선지는 현재 1번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자, 22번입니다. 행정현상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론적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학자는 리그스죠. 행정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정치체제의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서 선진국의 행정이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통해서 발전되어 온 현상을 분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사실 아시겠지만 리그스는요, 선진국의 행정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정리했던 학자가 아니라 후진국의 행정이 왜 선진국처럼 되지 못하느냐, 후진국의 또는 개발도상국의 행정 현상을 개방체제의 관점에서 설명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행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X가 되고요. 2번, 행태론적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학자는 당연히 사이먼입니다. 행정인의 행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자연현상과 동일하게 인간의 합리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주관적인 의식, 가치 판단되는 현상, 여기까지 연구를 확장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사실 위주의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봤죠. 그래서 2번 X입니다. 3번이에요. 제도론적 접근 방법은 전통적인 제도주의, 법률적, 제도적 접근 방법이 있고요. 신제도주의가 있습니다. 전통적 제도주의는 행태주의 이전에 등장했었던 제도주의죠. 그래서 전통적 제도주의의 내용을 행태주의가 반박했고,
전통적 제도주의를 반박하면서 행태주의가 등장을 했고, 다시 이 행태주의를 반박하면서 신제도주의가 등장을 했다. 이건 제가 늘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제도가 개인의 행위에 행위를 지배한다. 이거는 사실 전통적 제도주의보다는 신제도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식적인 제도 자체를 분석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통적 제도주의고, 신제도주의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제도, 되게 넓은 확장적인 개념입니다. 신제도주의가 어떻게 문화권 내에서 또는 사람들의 선택을 통해서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현재 분석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여기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이것도 신제도주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뒤에 것도 여기를 신제도라고 바꾸면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제도까지 형성되는 과정의 분석에 초점을 둔다면 이것도 역시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자,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논리실증주의에 반대되는 표현이죠. 논리실증주의의 접근 방법과 달리 현상학적 접근은 인간의 주관적인 관념, 의미, 동기, 의식, 가치, 평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실증주의, 행태주의, 비판, 인간의 주관적인 관념, 의식, 동기, 의미, 해석하고 가치, 평가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22번에 4번이 맞는 서지. 자, 포스트 모더니티의 접근 방법은 인간의 주체성, 합리성, 진리 기준의 절대성을 전제로 일단 인간의 주체성과 합리성, 진리 기준의 절대성 이게 다 모더니즘의 사고죠. 이 모더니즘의 사고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이긴 하지만 인간만 중심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합리성을 완벽하지도 하고 보지도 않습니다. 진리의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하기도 않아요. 그래서 보통요, 인본주의 관점에서 진리의 상대성 이런 것들을 전제로 상패 탈당.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전통적 관료제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포스트 모더니티에 대한 설명이지만 요 전제는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던 전제이다. 그래서 5번은 틀린 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합니다. 자, 그 다음 23번으로 갈게요.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3번 고전적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전적 조직 이론은 과학적 관리론을 배경으로 성립된 조직 이론입니다. 1930년대의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관리론 입장에서 행정을 규명하던 시기 아니고요. 1900년대 초반에 정치행정 이원론과 행정관리론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일단 1번 틀렸고요. 신고전 조직 이론은 조직 내에 사회적 능률을 강조합니다. 환경유관론은 행정 주변에 환경이 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는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 환경유관론은 신고전 조직 이론에서도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완전히 행정과 환경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개방체제 관점은 신고전 조직 이론, 인간관계론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 틀렸고요. 3번입니다. 주인 대리인 이론, 주인 대리인이 모두 다 사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정보가 다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칭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조직 구조 관리 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효과적인 조직 구조나 관리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변수에 따라 조직의 구조가 달라진다. 구조 변수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상황에 적합한 조직 구조, 설계나 관리 방법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앞에 게 틀렸죠. 그래서 4번 X. 5번입니다. 자원의존 이론은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제가 자원의존 이론이 일종의 전략적 선택 이론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실제 환경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거는 관리자의 능력이다. 결국 조직에 의한 전략적 선택. 그래서 조직은 능동적으로 환경을 바꾸고자 한다. 이런 걸 전제하고 있는 임의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5번입니다. 자, 24번 문제 갈게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조금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부터 미음 선지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내용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서 해설지에 수록을 했으니 꼭 한번 읽어봐 주셔야 합니다. 일단 기억부터 갈게요. 예비타당성 조사는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언제 도입되느냐? 네, 맞아요. 99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도입된 제가 되게 중요한 제도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예비타당성 조사, 하나는 책임 운영 기관.
근데 문제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공사뿐만이 아니라 뭐 제가 다 해설지 써놨지만 정보화 사업 또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 교육, 보건, 노동, 문화, 환경보호, 관광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억은 틀렸고요.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 그중에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누가 실시하느냐? 기재부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사업의 추진 여부까지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디귿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때 종합평가를 하는 기법이 사실은 계층화 분석이라는 압이라는 기법입니다. 계층화 분석이라는 기법인데 쌍대 비교 같은 것들을 해서 해주는 분석인데 사실 여기까지 내용들을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틀렸는데 종합평가는 계층화 분석이란 기법을 쓴다. 뭐 요 정도. 비용 효과 분석이나 비용 편익 분석은 주로 경제성 분석을 할 때에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종합평가에 대한 분석은 아닙니다. 자, 리얼입니다. 편익 비용 비율이 만약에 1보다 작습니다. 편익 비용 비율은 분모의 비율, 분자의 편익. 그래서 비용과 뭐 비율이 아니죠. 뭘 쓰고 있어요 도대체? 자, 비용. 그다음 편익. 만약에 얘가 1이다. 그럼 편익과 비용의 크기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1보다 작다. 한번 써볼까? 자, 이렇게 작다라고 얘기하면 이거에 비해서 요거 비용에 비해서 편익 크기가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낮은 경우예요. 그래서 요거는 경제성 분석에서 사용이 되는데 문제는 경제성이 낮아. 그래서 경제적 분석이 그닥 좋지 않아요. 하지만 정책성 분석이나 지역 균형 발전 분석, 나머지 종합평가들 결과를 통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비용 편익 비율이 1보다 작아 또는 순현재 가치가 0보다 작아 이러면 경제성이 낮다는 얘기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제성 분석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정책성과 지역균형 발전 분석, 이걸 통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 편익 비율과 같은 비용 편익 분석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통과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 있고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청사의 신축, 증축, 재난복구, 지역균형 발전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면제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리을, 미을, 그래서 두 개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선지들은 한번 체크해 볼까요? 강렬하게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억.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기재부가 진행한다. 요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이 결과가 좋지 않아도 통과할 수 있다는 거. 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관료 조직에 있어서 조직이 추구하는 실질적인 목표가 하위 단계의 수단적 목표로 대체되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목표의 대치는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수단을 강조하다가 대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위에 굉장히 추상적인 목표가 있고 이걸 달성하기에는 하위 목표가 좀 더 구체적이잖아요. 이 하위 목표를 너무 강조하다가 상위 목표를 상실하는 현상도 우리가 목표의 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봐주셔야죠. 자, 이거는 공공 부문이 갖고 있는 외부성, 제3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공공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외부성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조직 내부의 문제입니다. 외부의 정치적 환경에 의해서 목표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직 내부에서 나타나게 되는 목표와 수단 사이의 대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틀렸고요. 소수 간부가 만약에 권한들을 집중해서 가지고 있고 지위 강화를 본인들이 시키고자 한다면 소수 간부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구체적인 목표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법적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정보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공익이란 목표를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간부들에 의한 과도제 철칙 현상도 이 목표의 대치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공공성과 같은 추상적인 무형적인 목표를 강조해서 측정 가능성이 낮은 목표에 몰입한다? 추상적인 목표를 강조하는 것보다 오히려 너무 구체적인 목표나 수단들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나타나기 쉽고요. 목표가 추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실질적인 목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의 대치 현상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틱을 요거 틀렸고요. 리을 법령 자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중시하죠. 규칙이나 절차에 협착하는 형식주의 현상, 네, 전형적인 목표 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직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조직 목표의 내용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목표를 교체해서 조직의 존립기관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표를 변화시키거나 목표를 교체하거나 이러면 목표 전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자체예요.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옳지 않은 걸 골라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기억하고요. 디귿하고 미음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게 매끄럽다라고 생각했던 문제는 아니어서 25번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국회직 8급 24년도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은 다시 법령사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불금 잘 보내시고요. 우리 조금만 버티면 돼요. 아시죠? 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